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수업 24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4중단원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운동, 그리고 소단원 묶음입니다. 사회 모습의 변화와 민족문화를 지키려는 노력, 다양한 대중운동의 전개입니다. 오늘은요, 일제강점 하에서 새로운 근대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전통을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 민족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들의 대중운동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할 거고요. 교과서는 202쪽부터 213쪽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학습지에 상당히 많은 양을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그 지점을 먼저 알아주시고요. 학습목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제강점기 근대 문물 도입, 근대 의식 확산 및 생활 모습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먼저 첫 번째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갑니다. 일제강점기 민족 문화를 수호하려는 노력 및 다양한 대중운동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밑에 2번과 큰 3번, 큰 2번, 큰 3번에 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일제강점기에 어떤 의식적 변화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문물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문물 도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의식이 변화되는 건데요. 자,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시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특히 우리는 지금 학교에 있죠. 학교 시간표 정해져 있잖아요. 1교시, 2교시, 쉬는 시간은 얼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시계가 도입되면서 운영된 것이다. 같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에겐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너무 당연하지만 이것은 사실 근대적 시간관념입니다. 해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공간의식도 변화가 됐대요. 자, 대한제국기, 즉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에 이미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리고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경부선, 경의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1914년에 호남선 그리고 경원선 이렇게 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X자의 간선철도망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니까 여기선 더 그리지 않겠고요. 어쨌든 서울 중심으로 X자형 간선철도망이 마련되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먼 거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공간의식이 확대되었더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의식주의 변화도 있었대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부분도 있고, 지금은 너무 옛날 것이 되어버린 문화주택 이런 용어도 여기 같이 써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도시 농촌의 변화인데요. 농촌에서 사람이 떠나서 도시로 사람이 모이게 되죠. 그것을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점점 도시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도시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발전하죠. 근데 도시의 모든 인구를 다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변두리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 구성되어 이른바 토막민이라고 합니다. 토막을 짓고 살아가는 건데 정말 그냥 굴 파고 살아가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에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족문화 수호 노력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글, 그리고 역사, 종교, 문학, 그리고 문화 이런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사실 이게 맥락이 별로 없어요. 내용 간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글 부분 보면요. 1921년 조선어 연구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국문연구소 만드셨던 그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께서 주도를 했습니다. 해서요, 이 조선 연구회에서는 각야 날, 오늘날의 한글날이죠. 이것을 제정했고요. 잡지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강습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언론사에서 하는 문맹 퇴치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31년이 되면요,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바뀌게 됩니다. 단체가 이름이 바뀌어요. 이때는요, 이경로, 최연배 등이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두 분이 주도했고요. 이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만들고요. 그리고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그리고 우리말 사전 편찬 하려고 했는데 42년 강제 해산되면서 실패합니다. 이것을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해서 42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이후에 우리말 사전 못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 사전 만들던 원고가 어느 한 역 창고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사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요것도 이 내용을 이제 모티브로 했던 그 영화가 바로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자,
자, 아무튼 그렇게 우리서 안글 연구가 있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역사에서는요, 먼저 단어를 좀 적어볼게요. 너희 조선인들은 타율적이야. 정체되어 있어. 그리고 늘 당파로 나눠져서 싸워. 라고 조선인들, 한국인들의 성격을 굉장히 업신여긴 거죠. 매우 발전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그런 족속으로, 그런 민족으로 깎아내린 겁니다. 격화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러한 성격을 띤 아주 무식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제가 통치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학자들, 한국인 사학자들이 반박을 하게 됩니다. 먼저 민족주의 사학자죠. 박은식 선생과 신채호 선생이 있습니다. 박은식 선생 한국 통사, 한국의 통, 아픈 역사라는 뜻입니다. 아플 통자고요. 한국 독립운동의 피해 역사, 혈사를 쓰시고요. 자, 신채호 선생은 조선사 연구초, 조선 상고사 등으로 민족의 어떤 위대함, 뭔가 조선 민족 내지는 한국 민족의 대단함을 많이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인 거죠. 다음으로는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여기는 백남훈 선생이 유명한데요. 여기 보시면 공통으로 조선 사회경제사, 조선봉건 사회경제사, 자, 사회경제, 그렇죠.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르크스 유물사관의 그 베이스를 두고, 그 바탕을 두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회주의적으로 역사를 해석한 것이죠. 자, 그리고 끝으로 뭐가 있냐면 실증사학이 있습니다. 실제로 증거에 기반하여 역사를 공부와 연구하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병도, 손진태 등이 있고요. 이들은 1934년 진단학회라는 걸 조직해서 이 실정주의 역사학을 또 강조하게 됩니다. 진단학보라는 것도 발행했고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자, 다음은 종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종교, 불교, 기독교, 그리고 넘어가면 천도교, 원불교, 천주교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대종교는요, 그쵸, 중광단을 조직해서 독립운동 만주에서 했었죠. 적극적인 항일, 무장투쟁했던 그런 종교이고요. 단군을 믿죠. 단군신앙. 그리고 불교는 만해, 한용운 선생 등이 사찰령 폐지운동 전개하고 일부 승려가 조선불교 유신회 새롭게 불교를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그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기독교는요, 여기 개신교라고 써있죠. 이 교회입니다. 교회. 성당 아니고 교회. 학교 설립, 그래서 교육이나 문화사업 이런 걸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도 개신교 계열의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도교는 그렇죠. 동학이 나중에 천도교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들은 여러 잡지가 나왔어요. 이름이 개벽, 신여성, 어린이, 농민 등의 각종 잡지를 간행했다. 그리고 각종 운동을 전개하더라. 자,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불교랑 다른 겁니다. 1916년 박중빈이라는 분이 창시했다고 하고요. 천주교는 성당이죠, 성당. 그래서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사업을 했다라는 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문학 부분 볼게요. 자, 1910년대 가면요, 우리가 실력 키워야 돼. 그래서 계몽돼야 돼. 계몽주의적 작품. 사람들을 뭔가 일깨우려고 하고 뭔가 똑똑하게 만들고 싶었던 그런 의지가 보이는 작품들이고요. 3.1운동 이후에 좀 갈리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자연과 낭만을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독립을 염원하는 작품을 얘기합니다. 3.1운동 직후에 3.1운동으로 인해서 바로 독립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자연주의, 낭만주의. 그에 반해서 우리 독립이 얼른 독립하고 싶다, 독립 염원하는 작품이 또 대도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이 있고요. 1920년대는 사회주의 영향 많이 받았죠. 그래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고 해서 카프라고도 부르는 그런 조직이 결성됐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작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년대가 되면요, 본격적으로 이제 친일파가 득세하면서 친일 문학이 대놓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37년이거든요.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 발발한 이후에는 검열을 피해서 순수 문학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오늘도 해가 뜨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문화들 볼게요. 문화 내용은요, 여러분들 간송 전영필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대요. 뒤에 자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영화 아리랑 꽤 유명한 편입니다. 그리고 잡지, 대중가요, 스포츠 등도 나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넘어가 봅니다. 다양한 대중운동 전개. 자, 농민 측면 볼게요. 먼저 주체를 볼까요? 자, 농민, 노동자, 여성, 그리고 어린이, 백정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사회적으로 좀 약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지요. 자, 농민 볼게요. 1910년대, 20년대를 거쳐서 이러한 사업과 계획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즉 소장농에 전락하게 되고요.
굉장히 빈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에 저항해서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 지역에서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꽤 크게 일어났고요. 제법 성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있었고요. 자, 1927년이 되면요, 조선 농민총동맹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막 펼쳐나가는 거죠. 자, 근데 1930년대가 되면요, 일제가 조선 소작 조정령이라는 걸 만들고요, 농촌을 진흥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농촌 계몽운동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농촌 진흥운동이에요, 진흥. 농촌을 진흥시켜서 뭐 이렇게 정부 뜻대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농민들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으로 대항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중일전쟁 터지면요, 일본이 더 이상 이걸 그냥 좌시하지 않아요. 그냥 막 다 밀어버립니다. 힘으로. 강력한 탄압으로 다 괴멸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겨우 생존권 전쟁만 지속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피해 탄압을 했던 것이죠. 자, 20년대 가면요, 20년에 회사령이 폐지돼서요, 대다수 한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 고강 노동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그 임금이 싸니까, 이 노동력이 싸니까 이쪽에 막 일본 대기업 들어와가지고 값싼 노동력을 계속 부려먹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 27년 조선 노동총동맹, 아까는 농민총동맹이었는데 지금은 노동총동맹입니다. 이것이 결성됐고요. 29년 신간해와 관련 있는 원산총법 기억나시죠? 나중에 이 노동자들은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과 연계해서 계급 해방 운동을 같이 진행했다. 우리가 계속 이 노동자로 이 자본가들의 압지에 눌려서 살아갈 수만은 없다 하면서 해방 운동을 했던 것이지요. 자, 끝으로 가봅니다. 자, 당시의 여성들도 여러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요. 주로 신교육을 받았던 신여성들이 주도했고요. 여성의 교육권, 경제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1927년에 근우회라는 것이 결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같은 해에 결성되었던 신간회와 자매단체입니다.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했던 그런 여성단체고요. 자, 여러 활동을 했다라고 좀 적혀 있습니다. 뭐 교양 강좌, 야학, 토론회 개최하고 여성 대상으로 문맹 퇴치, 계몽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1921년에는요,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천도교 소년회가 조직됐어요. 이 방정환 선생이 이 천도교 내지는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의 사위 되십니다.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은 천도교인이었겠죠. 이 천도교 소년이 조직하고 소년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 어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서 그 실제 어린이들에게 존중하는 그런 표현이 없었다라는 얘기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백정인데요. 1923년에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 형은요, 저울이에요, 저울. 저울을 평평하게 만든다. 즉, 평등하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뭘 평등하게 해달라는 거냐? 이들의 백정에 대한 신분적 차별이 여전히 23년까지도 있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이미 신문지가 철폐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정에 대한, 즉 이 고기 잡아다 이 정육일을 하는 이 백정들에 대해서 굉장한 차별들이 있었대요. 그 심지어 학교 들어가거나 할 때 이 아이는 백정의 아이다 이런 게 찍혀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찍혀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얼마나 서름이 많았겠습니까? 해서 이들이 형평사 조직하고 형평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사회 모습의 변화, 민족문화 수호 노력, 다양한 대중운동 전개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